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5.18을 맞아서 광주로 총출동하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먼저 찾습니다. 자, 먼저 신정현 전 의원. 자, 광주 내일 이제 기념식 곧 전날에 오늘 이제 전야제 열리는데 뭐 전야제 참석하는 거 뭐 어제 올 일 아니니까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당 상황 보면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김남국 의원 건이라든지 해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광주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자, 물론 5.18을 추념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더 크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글쎄요, 이 광주에 더 절실하다고 할까요? 그런 좀 분위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 광주로 향하는 마음이 아주 송구한 마음으로 갈 겁니다. 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사건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어쨌든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아마 오늘 이 순간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현장에서 또 5.18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뭔가 마음을 다잡고 당의 혁신을 국민들께 약속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이 민주당에는 매우 중요한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기념식에 전원 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당 의원들 전원이 내일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 당협위원장들도 40명 넘게 43명이 다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제 이 가치를 5.18이 우리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내일 기념식 그 전에 보니까 오늘에요.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등에서 청년 대표단이 오늘 저녁 열리는 전야제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던데 장 최고위원은 안 가시나요? 네, 저는 뭐 기존에 잡혀 있는 방송 일정이 있어서요. 전야제는 참석하지 않고요. 내일 새벽에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 현장 최고위 이후에 방금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 그리고 다수의 당협위원장들 아마도 상당수의 국무위원들도 아마 함께 할 겁니다. 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식 일정을 마치고는 또 점심에는 광주 지역의 청년분들과 김기현 대표와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점심까지 마치고 광주 지역 청년들과 교류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수정당 인사들이 전야제에 참석을 하는 게 이전에 2015년인가요? 김무성 대표 시절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8년 만에 전야제에 참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8년 만에 전야제 참석 이전에 이번에 저희 당을 대표해서 내려가는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재섭 위원장 등은 다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전당대회에서 같이 팀을 이뤘던 천하용인이라는 분들도 간다고 하는데 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출생한 분들 그러니까 5.18이라는 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광주 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젊은 80년대 이후 출생 시의원들이 5.18 정신 이게 맞는가? 이게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성명도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정치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5.18의 의미를 광주의 것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면 일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광주에서 얼마나 이렇게 호응을 해줄까 이 부분도 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광주 시민분들이 호응해 주면 가고 물론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럴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갔는데 물론 저희 단호하게 윤리위에서 뭐 이 광주와 관련된 설화를 빚은 분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쓴소리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체감하기에 저도 전당대회 때 광주를 다녀왔습니다만 광주 시민분들도 이제는 어떤 진영 논리 대립에서 벗어나서 5.18 정신을 광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광주 시민분들도 쓴소리를 해주실 지언정 저희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루 전에 오늘 광주 내려가서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에 5.18을 앞두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난해 5.18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참배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을 헌법 때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에 그 대통령 하실 때 공약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주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혹시 전우원 씨 한번 만나주실 생각 의미 없으십니까? 예, 뭐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계기가 된다면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전 의원, 전직 대통령으로서 5.18 민주묘지 참배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자꾸 당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 좀 팩트를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는 거랑 다른데 2004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 제가 그건 잘못 알고 묘지 있었군요. 참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최초는 아닐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당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총 집결해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어떤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5.18 정신의 헌법의 수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뭔가 공명을 이루는 메시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은 민주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이 두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또 내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하나의 채널로 삼아서 민주당이 좀 중요한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희찬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도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 이거 개헌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 여당의 정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 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헌이라는 것이 저는 원포인트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민들께 과연 적절할 것인가. 사실 87년 체제 이후 이 87 체제의 여러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정부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누적되어 쌓아온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 이 수록을 전제로 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상설 대화체 같은 걸 좀 만들어서요. 개헌을 하는 김에 또 여러 가지 87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는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이라고는 합니다만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독재까지도 방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제왕적 대통령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머리 맞대고 시작해서 늦기 전에 총선 전에 결과를 제대로 국민들께 내놓을 일이지 저는 이게 하나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고 한번 하면 이 추가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나가기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요. 동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18 정신 수록이라는 네. 이 동력을 토대로 개헌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그런 방식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 여야가 어쨌든 5.18 정신 수록에 합의한 만큼 하나의 전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만한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야에서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런 상설 협의체 만들자, 개헌 논의기구 만들자 띄워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결과물을 국민들께 총선 전에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더. 여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불참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거 오보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맞다 뭐 간다 아니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오보는 맞는 거예요, 그거? 명백한 오보라고 제가 뭐 아무 확인 안 하고 말씀드렸을 리는 없고요. 네. 다만 대통령 일정의 엠바고 이제 사안,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우리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 봤는데 마지막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서로 누적돼서 대화 없이 진행됐던 그런 파국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우원 씨가 만나게 되면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이딴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에 보니까 다시 활동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자, 지지자들과 토크쇼하는 사진을 SNS에 이제 올렸던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자,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곧 뭐 징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SNS에는 이런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글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당 윤리위의 공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재심이나 가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지난해 뭐 여러 가처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뭐 징계가 떨어진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당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징계를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권한이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그렇죠. 자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모조리 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같은 활동이나 발언도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이 되어서 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이번에 올리신 페이스북 글이나 저 토크 콘서트의 내용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방향이나 기조와 반대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그건 식의 그렇겠죠. 징계라는 거는 정치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로우톤으로 또 주민들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이 정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까지도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신정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로 선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거고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토크 콘서트 지금 징계 기간이긴 하지만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앞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셨어요? 하루 이틀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했다. 더군다나 중징계 나흘 만에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징계를 받은 나흘 만에 일산에서 그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김재원 의원 전 최고위원, 현재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의 발언은요.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5.18을 바라보는 시각, 4.3을 바라보는 시각,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했던 것이고 이런 행사를 또 이제 만들므로써 지지자의 새 결집을 시킨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나왔겠습니까? 김재원 괜찮아, 힘내, 우리가 함께 있어. 발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정치 활동은 매우 부적절하죠. 더군다나 5.18 이틀 앞두고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요? 중징계 나흘 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5.18 정신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것과 지금의 이 활동을 바라보는 평가가 너무나 이반됩니다.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 자, 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손가락질할 힘이 있으면입니다. 이 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어제 이 국회 상임위 곳곳이 뒤숭숭했습니다. 먼저 오전 행안위 국민의힘 소속인 위원장과 전직 민주당 의원의 말다툼으로 파행이 됐는데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네, 이성만 의원 위원장의 진행을 비판하며 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 장제원 위원장 돈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자리로 바뀐 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총장. 네, 민주당 의원들 시한을 정해주면서 이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장 의원 사과 없이 오 야당 의원들 이 행안위 전원 불참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이 현안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듣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이 바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논의된 교육이었는데요. 이 여당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혜택도 없다며 반대해 왔는데 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니 간사만 빼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여당 불참이나 항의 속에 야당의 강행 처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벌써 두 번째인데요. 윤 정부 1년차 법안 통과율 문재인 정부 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화와 정치가 실종된 국회 데모크라시가 아닌 비토크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 내부 소통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나요, 팔푼이처럼. 아무래도 팔푼이는 좀 너무 과한 표현. 근데 모질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예요. 굉장히 그렇죠. 욕들어도 싸죠. 그 정치를 너무 오래 가지고 관성이 강해져서 관성. 정치적 사리분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실언을 한 거예요, 그냥. 종종 실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태경 의원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여당 인사가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 험담을 들어놓는 건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잘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네, 하의원 이 팔푼이라는 발언, 이 방송 직후에 정중한 사과문을 올렸지만요. 홍 시장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함부로 말하는 이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싸움 국민의힘 이야기만은 아니죠. 김남국 의원 건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조국 사태보다 심각하다. 이 선한 사람인데 이 상임위 불참하는 의원도 있다라며 이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그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되게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되게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되게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정성호 의원 이 인터뷰에서 7인 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 의원을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 어린 수박이라며 문자 폭탄 세례에 시달려 휴대전화도 켜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잘 다쳤다 이런 댓글도 만났다고 합니다. 제 대학생위원회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친구들인데 이제 이런 공격을 처음 받아본 한 청년은 정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고 현재 13,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요. 이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이어지는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선 김남국 의원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 오직 이재명 대표만 지킨 김남국 이런 지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도를 넘은 팬덤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사소한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명인의 마을 탈퇴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제명인의 마을을 탈퇴하는 것? 네. 예. 이제 국민에게 극성 팬덤층과 결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좀 상징적인 모습으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사실 상임위에서 고성 오가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어제 이 장제원 위원장과 이상미 위원의 말다툼 조금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왜 발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선관위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선관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에 자녀 이 불공정 채용 의혹까지 번졌는데요. 외부 감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거부를 하고 있으니 상임 이제 피감 기관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인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좀 강하게 질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를 하고 반박을 펼치면서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봤을 때 지금 이성만 의원의 행안위에서 목소리 높일 처지가 되냐라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은 이 돈봉투로 정치적 입지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 자신이 나름 존재감을 보여야만 또 민주당 지지층에게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세게 맞붙고 뭐 이런저런 정치적 배경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신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게 공교롭게 고성의 주인공이 이성만이었습니다. 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막말이나 고성 이런 게 불거지는 상황,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반성해야죠. 예, 당에만 누를 끼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에게 누를 끼치고 부담을 드린 상황,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이 행안위에서의 질의의 내용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추측컨대 아마 이성만 의원의 발언 순서였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자가 위원장이 직접 이제 개입을 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통의 사회자인 위원장의 역할은요 진행이고 조율입니다. 본인이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아요. 꼭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의원들에게 넘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게 이성만 의원의 발언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 이성만 의원이 본인의 어떤 순서가 되었을 때 발언을 못했기 때문에 고성을 하고 거기에 또 대응으로 또 분노하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까 싶어요. 특히나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위원장 회기였습니다. 5월 말까지가 임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고성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라는 거 사실은 과거의 국회를 봤을 때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국회가 21대 국회 같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만큼이라도 국민들께 얼마나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지 깨끗한 국회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요. 그거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교육위에선 또 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대학생 무이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이 단독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간호법, 양곡법도 그랬는데 이런 상황 윤 대통령 정부에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로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현재 1년 만에 2회의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법률안 제의 요구 자체가 있었던 것은 횟수상으로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전체 정부를 좀 훑어본다면 뭐 그렇게 많은 형태를 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외로 나가보면 이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635회의 거부권 행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대학생 무이자 법안 통과가 김남국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이게요. 지금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다자녀 가구 자녀들에게는 이자가 이미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려하는 정책이 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대로라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서 1년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가구에도 무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한 8,600억 정도, 향후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을 차라리 이미 이자를 면제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가정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올바른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자녀들에게까지 무이자를 주는 게 시급한 것인가, 이렇게 여야가 다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서 김남국 의원으로 2030 지지율이 떨어지자 뭐라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타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도의원 있을 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자를 지원해주지만 매년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숫자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 신불자에 대한 지원조차도 국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최소한입니다. 10년 동안 8천억이면 국가 단위에서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 현안에 대한 질문이 좀 더 풍부해지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라운드가 있었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 하태경 의원의 갈등의 역사,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태경 의원은 꼭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 사람이 4강에 올라오면 아이고 징그러워서 참 속이 뒤집히는 게 정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말이냐. 이분이 너무 좀 그 옛날에 품격도 없고 왜 그렇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막말 좀 없어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길래 야 이제 좀 좋아지셨구나 싶었는데 다시 좀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시장 실제 사석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시는 편인가요? 두 분이 사석에서 웬만하면 잘 안 만나시지 않을까요? 뭐 제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네. 뭐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요. 공적으로 또 언론 인터뷰로 서로 비판하면 누가 비판했는지 다 알게 돼서 다음에 만나면 되게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한쪽이 넉살 좋게 이걸 풀어야 돼요. 우연히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생기는데 네. 아이 뭐 신경 쓰지 마라, 정치는 원래 그런 거지라고 한쪽이 풀어야 되는데 네. 두 쪽 다 계속해서 공방을 가하게 되면 화해하기가 힘들어서요. 뭐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딱히 사석에서 이제 또 한 분은 지방에 계시니까, 대구에 네. 계시니까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근데 꼭 같은 정당 안에서 사이가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민주당에도 서른 의원 보면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 나가라,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두 분이 서른 의원과 이재명 대표보다는 사이가 더 좋지 않겠어요, 아마도. 네. 네, 이승우 변호사님, 이 민주당 상황도 장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정치적 참여라고 봐야 하는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혀 정치적 참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의사표시로서 타인의 어떤 의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적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 참여 행위라기보다는 정치를 해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7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 의원님 보시기에 진짜 7인에는 없습니까?
그 7인회라는 것은요, 우리는 7인회입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7인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당시 때부터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 결정 그룹이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권력 집단으로 이제 외부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7인회라는 이제 표현들이 아마 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최근에 7인회 중에서 정성호 의원도 매우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영진 의원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출마를 계기로 또 7인회에서 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의 단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채욱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 향해서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 신부, 정의구현재단 소속 신부가 욕망이 없는 자만 김 의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편드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강성 팬덤이 두둔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적, 대중적 동의를 받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낙곰수의 김용민 씨를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그 선거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말아먹었다는 표현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김용민 씨가 납꼼수라는 어떤 팬덤의 지지를 받지만 국민적으로는 눈살 찌푸려진 인물이라서 민주당 전체 총선에 해악을 끼쳤어요.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와 개딸들에게는 이렇게 두터운 지지를 받을지라도 이게 과연 침묵하는 다수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일지 이걸 정치권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최근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컸죠. 인식, 이 갭이 굉장히 컸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66%가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고 했어요. 이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개딸이 많이 도와준다,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손혜원 전 의원이 편들어준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